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행 피하기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이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번째 능력의 범위, 관심의 범위. 자신의 그 능력의 범위를 알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범위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작가도 유명한 기업인에게 자서전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13억 원을 제안을 받았대요. 굉장히 유혹적이었지만 기업가의 자서전을 쓰는 것은 내 능력에 바뀌고 그리고 나의 관심, 즐거움에 밖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고민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공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운이라는 개념이 있죠. 뜬구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거는 나에게는 뜬구름 같은 일이다. 왜냐? 내가 추구하는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많이 떠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운.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째, 투기와 투자의 차이, 꾸준함의 비밀. 실질적으로 사실 복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책을 다루면서 복리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운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비단 투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운다거나 노력해서 성과를 일구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아무리 지겹더라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닐까. 현대 사회만큼 빠르고 바쁘고 분주한 것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의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덜 분주하고 덜 바쁘게 다만 꾸준히만 가면 된다. 평범하지만 삶의 꽃과 같은 진실이 되겠죠. 16번째, 맹목적 열정은 위험하다.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가슴 뛰는 그런 소명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자의 관점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커다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 편향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가슴 뛰는 소명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위인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역경을 헤치고 막 다 성공하죠. 하지만 그러한 가슴 뛰는 소명을 가졌다고 느꼈던 그보다 수천 수만 배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으로 귀결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느낌 갖고 있는데 여러 강의 책들 보면 창업을 많이 독려를 해요. 근데 창업을 독려하는 거 나쁠 건 없죠. 하지만 그 창업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창업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마치 창업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그 소수의 모습들, 이거 선택 편향이죠, 그죠? 그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창업을 독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 또 성취를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런 스토리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17번째,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의 점수표. 그러니까 내면의 점수,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외부의 점수표, 내가 타인이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 얼마 전에 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도 없이 연락도 안 받고 언론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아니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근데 한 3개월 지나서 언론 인터뷰 하면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고맙게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밥 딜런 자체의 행동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저자가 밥 딜런의 그런 행동을 이제 밥 딜런 모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데 예전에는 작품을 내놓으면 막 호평이 있으면 막 환호하고 악평이 있으면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자신도 이 밥 딜런 모드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책을 내고 세상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과제분리 있죠. 타인들이 환호를 하던 비난을 하던 그건 그들의 과제일 뿐이고 나의 과제와는 분리를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도 내면의 점수표가 훨씬 중요한 거고, 그리고 외부의 점수표에 휘둘린다는 거는 좋은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잖아요. 내면의 점수표에 대해서 밥 딜런 모드를 우리도 한번 실행해보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8번째,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우회적으로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은 타인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거야. 변화는 내적 동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외부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최선을 다하지만,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문제다. 이것도 일종의 타인의 과제가 되는 거죠.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마라. 저자의 원칙은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킬 상황, 그런 상황에 끼지 않는 것, 그리고 변화시키려는 무모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만 상대하는 것, 그 이외에 좋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9번째, 의미의 두 가지 측면, 삶의 작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계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죠. 빅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과학적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있으면 생명은 목적 없이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에 가면 그런 구도자들 많잖아요. 막 오체투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나 사상들이 인류 역사상 존재해왔지만 그러한 빅 퀘스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의 근원에 대한 구도, 깨달음,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작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의미는 어떻게 추구하느냐?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는 거는 구체적이죠. 우리가 항상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걸 좀 대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추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갖고 있다. 이거는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삶이 나아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구체적인 게 뭐가 구체적입니까? 숫자가 가장 구체적이죠. 숫자. 항상 목표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높은 목표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목표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삶의 작은 의미를 추구하고, 그거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져나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20번째하고 21번째는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두 개의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하면 한 개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아의 개념에는 경험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여러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 질문에 있어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대답은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자아, 기억이라는 것이 시스템 오류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을 이제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옛날에 막 죽도록 고생한 일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듯이,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개념들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에는 경험하는 자아,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기억하는 자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험하는 자아,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이런 개념, 두꺼운 사진첩 이런 것들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은가. 22번째는 삶은 인과적이지 않다.
인간의 두뇌는 이 컴퓨터의 기억 장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비트 형태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숫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장 공간을 차곡차곡 쌓는 건데, 인간의 두뇌는 이 저장 공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그 압축하기처럼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데 그 압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스토리로 각색이 되면서 이러한 각색된 스토리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대해서. 왜냐? 인간 자체가 그런 모순된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화 보면 서로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따로따로 보여주는 경우 있잖아요. 완전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모순적이라는 것이고 삶은 인과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로 형성되는 이런 세상에서 완벽한 그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상처, 불행 이런 것들은 인과가 아니라 그저 벌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은 시간 낭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뭐 하하하 한번 웃어주리라, 뭐 그런 대중가요 가사도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은 현실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거고, 암 같은 경우도 거의 죽는 순간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뭐 진통제로 인해서 정신이 완전히 막 혼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만에 하나 제정신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모순된 저장 장치 때문에 삶을 뭐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상상들을 하곤 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실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이제 다 정리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인생을 떠나야겠다, 뭐 이렇게 떠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결론은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관념도 갖지 마라. 특히 뭐 두려움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24번째, 자기연민에서 벗어나라. 우리 자기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삶의 그때그때 순간에서의 뭐 불행이라든가 상처에 대한 연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자기연민에 빠져있는 경우도 많죠. 어린 시절에 뭐 부모의 학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 유년 시절에 뭐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게 뭐 어린 시절이면 하면 모르겠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심리학회 회장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유년 시절의 사건과 성인의 인격 사이에는 아주 빈약한 상관관계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막 자기연민, 막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을 자주 남발하는 경우, 그거를 참아낼 사람은 주변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좋은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25번째, 의미와 즐거움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이제 쾌락적인 요소, 또 하나는 이제 의미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막 그 예술적 아름다움을 고수하다가 막 죽을 것인가, 또는 대중의 비위에 맞춰서 성공하기 위해서 알량거릴 것인가.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예술적 아름다움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대중에게도 호응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영화나 책을 보더라도 뭐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뭐 죽을 것인가, 뭐 대중의 비위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재미도 있는 그러한 영화라든가 책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균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 안에서 뭐 균형도 찾되, 만약 찾기 힘들다면 쾌락과 의미를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또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즐거움은 양립할 수 있다. 총 5편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편까지 찍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